이 중요한 주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룰 분야는 아무래도 그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기독교 교육이 차지하는 분야가 결코 적지 않은데 저희가 뭐 종교교육으로 따지면 500년 교회의 그 개신교회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보고 또 조금 좁힌다면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육 선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또 어떤 곳인지 그거를 이제 많이 다룰 수는 없고요. 아주 뭐 잠깐 다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영향을 이 교육 선교에 미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어떠한 방안으로 교육 선교 정책과 전략과 또 그 커리큘럼과 제도와 행정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개척 선교 운동, 또 선교사 동원 사역,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눈에도 뭐 낯익은 풍경이고 저희들 귀에 아주 익히 들어왔던 이 선교의 가장 그 전방위 역할을 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육 선교하면은 그 낯선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뭐 특별한 분, 교육 전문가나 또 교육을 담당하는 분만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신학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대학교 또 저희들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는 평생교육원 그리고 또 선교사 재교육 그리고 좀 더 넓게 보게 되어지면은 직업훈련까지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선교의 그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 교육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육 선교에 대한 내용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나눠가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화면이 보이시는지요? 네, 아, 네, 잘 보이고 잘 있습니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의 교육 선교라라고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성상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전에 생각했던 그 교육 선교하면은 뭐 저희가 이제 교육 에서 교육학에서는 이제 페다고지에서는 자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레드 브릭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유럽만 하더라도 뭐 6세, 7세만 되면 아이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냈던 그런 역사를 수천 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비로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거든요. 그게 불과 한 15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드 브릭 클래스라고 말하는데 빨간 벽돌의 그 교실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교육 환경은 아이들이 스크린을 컴퓨터를 대지 않아도 스크린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뜨는 것이 지금 시대, 우리 시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체 이식이 가능한 칩들을 좀 해서 그 컴퓨터와 아이클라우드와 호환할 수 있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 습득이 반드시 학교의 교실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식 습득이 가능한 교육 현장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제 VR 같은 걸 쓰면서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우주를 탐색하기도 하고 수천 미터의 바닷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남극과 북극을 가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사바라를 다니기도 합니다. 훨씬 더 교육이 입체적이고 다면체적이고 또 체험 학습적인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VR이 그냥 끝나지 않고 어떤 방을 특별히 만들게 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얼음이 얼기도 하고 열대처럼 아주 더워지기도 하는 이러한 그 five senses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세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봅니다.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컴퓨터로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NGO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파울로 프레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브라질 사람이에요. 이분은 파울로 레굴로스 니브스 프레리라고 하는 분은 좀 혁신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Education does not change the world. Education changes people. The people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육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런데 교육이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첩경은 뭐냐?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런 교육학의 혁신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브라질 사회가 상류층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중산층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게 되어지고 슬럼가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크리티컬 페다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 또는 비평적 교육학을 창시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좀 주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막시스트라고 주장을 해서 망명이 됐죠. 이분이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그런데 이분이 그 five principle을 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constructivist 그 다음에 collaborative, 그 다음에 integrative, 그 다음에 reflective, 그 다음에 inquiry-based lectures 또는 inquiry-based learning. 그러니까 뭐냐면은 constructivism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어떻게 보지만 건설하는 거죠. collaborative 협력주의자, integrative 통합주의자, reflective 반영주의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배운다.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는데 이분의 의견이 교육학계에 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유엔이 지금 SDG, 그러니까 Sustainable Goal Project에 들어가는 Develop Project에 들어가는 이 교육의 근간이 이 파울로 프레리에게서 나왔고 이분의 그 원리가 지금 유엔의 소위 말하면 The Quality of Education 교육의 질에 관한 유엔의 이 아젠다 17개의 아젠다 가운데 하나로 정식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교육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선교를 하면서도 교회 개척,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수많은 사역들을 해왔지만 그 거의 보면은 기독교가 뚫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육으로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religion is a way of life. 그 종교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고 그 way of life라고 하는 곳에서 뭐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종교적 시설이 종교적 시설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교육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볼 때 에스라가 있던 서기관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스라가 있던 이 회당이 시나고그가 학교이자 또 동시 종교 공동체로서 웨이브 라이프를 감당했었고 초대교회도 이러한 똑같은 형태의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모하메드가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um마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um마라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모스크를 세웠어요. 근데 모스크 equals 스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크 안에 그냥 그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모스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학교 역할을 하면서 코란을 가르치고 이것이 이슬람의 아주 이 난공불락의 큰 요소가 된 것이죠. 또 저희들이 보면 힌두교를 보면 이 힌두교의 가장 큰 중요한 점도 뭐냐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슬람 또 이런 걸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인도를 할 때도 우리 인도에 그 강의를 해주셨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힌두교의 가장 큰 정점이 뭐냐면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진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사원이 학교 역할을 했던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기독교는 여러 변천을 걷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약간 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구 기독교의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서구 사회, 서구 문명사를 이끌었던 근간은 바로 뭐였냐면은 교회가 학교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1940년대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도 전 세계에 관행이 되어졌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건물을 학교로 세워졌던 뭐 이런 예를 들면 하버드가 교회당을 세워서 하버드 대학이 시작됐죠. 예일대가 교회당을 세워서 예일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사실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뭐 우리 보스턴 같은 경우도 이 제1회중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 안에 학교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더불어 무엇이 시작됩니까? 시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정과 또 하나는 교육의 기능을 교회가 감당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독교와 또 이 국가와의 분리가 이런 separation, the state and church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되어진 기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과학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세속대학과 모든 교육관을 점령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기독교 교육이 더 이상 세계 선교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대교회 하나만을 단편을 보더라도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1세기 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세계 그러한 고고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 디다케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어록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디다케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디다케가 가르침이란 뜻이거든. 교육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똑같이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우상 목사님도 방금 전에 강의하셨지만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명령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너희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위임령, 대명령이 아니고 대나고 또는 뭐가 빠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냥 가르쳐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오베이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대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가서 복음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시작.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교육이 끊임없이 되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이 교육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교육,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홀리스틱 트레이닝이 빠져버리고 전도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선교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선교는 1년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교육 선교는 단기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명령으로 대이임령에 못 박아놨는데 기독교 선교가 이 부분이 가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제 세계에서 뭐가 가장 문제인가 세븐 챌린지스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7개의 기독교의 도전이에요. 근데 거기 제1의 도전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가장 미싱한 부분이 교육이었다. 우리가 복음 전도, 교회 개척 뭐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어찌 말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의 친구이면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르네상스 가운데서 가장 첨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의 그러한 무지와 목매를 계몽했던 유명한 인문학자이고 인문주의자입니다. 오늘 인문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에라스무스죠. 이분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ll studies, philosophy, rhetoric are followed for this one object, that we may know Christ and honor Him. This is the end of all learning and eloquence. 그러니까 이 모든 연구, 공부와 철학과 그 다음에 수사학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칼빈도 기독교 강야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아는 것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에 이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끝과 이러한 모든 그 최고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교육의 모든 근원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직업이 훌륭한 것을 갖게 되어져도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그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은 그리스도 중심 교육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교육 그리고 그 교육 안에 모든 학문과 커리큘럼과 교과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교과 과정, 그리스도가 경애를 받게 하는 그러한 교과목,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텍스트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리가 신학교 하나만을 세워서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주일학교 교육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분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더 총체적으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alvation depends on each person's own reading of the scriptures. 이 구원은 어떠한 각 개개인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뒀거든요. 제가 마틴 루터의 집을 방문하고 종교 500주년 기념으로 마틴 루터의 그 유적지를 자동차를 타고 쭉 따라가면서 전부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그 구텐버그에 마틴 루터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바로 뭐냐면은 유럽 각지에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저 헝가리, 체코, 보헤미아, 모라비아, 심지어는 폴란드, 러시아에서까지 프랑스, 이탈리 온 유럽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집에서. 근데 이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고향 헝가리로 돌아가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노르웨이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종교개혁이 성공한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같은 쪽에서는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면서 합스부르크 안 가고 완전히 그들을 괴멸을 시켰어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로마니아 접경지대까지 가면서 굉장히 왕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침공 이전에 막 일어났다가 결국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들을 거의 전멸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 그 오스만 투르크가 침공을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도리어 헝가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를 해줘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틴 루터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 안에서 모든 학문을 용해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강조했던 것이 퍼블릭 에듀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공공교육 또는 공익교육인데 이 공공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스천 듀티로서 기독교인의 임무로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독교의 임무로서 공공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advise no one to place his child where the scriptures do not reign paramount. 내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이 어디에도 최고로 두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곳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So every institution in which men are not increasingly occupied the word of God must become corrupt. I am much afraid the schools will prove to be great gates of hell unless they diligently labor in explaining the Holy Scriptures, engraving them in the hearts of youth.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냥 단순히 종교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 이것은 특별히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불패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물리학을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철학을 가르치든 또 법학을 가르치든 의학을 가르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육을 가르치면 이건 부패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는 그러기 때문에 학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학교는 뭐냐면은 가장 그 지옥으로 가는 가장 그레이트 게이트가 된대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최고의 가치를 학교를 할 때마다 이 그레이트 헬,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Engraving them in the hearts of youth.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무에 새기듯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길 때만이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간 아이들을 막을 수 있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영혼의 영원한 그러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요, 지금 5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참으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 뭐 불과 한 800년, 길게 잡아야 700년 동안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서양식 대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양식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중등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등교육은 우리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떤 학교든 뭐 이것이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 중등, 고등 이 세 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중세의 길드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이 굉장히 서양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서양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The Journey from Apprentice to Master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주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제이슨 쉔커는 The Future After COVID, The Futuristic Expectations for Changes, Challenges and Opportunity After COVID-19 Pandemic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그분의 책에서 인용한 것은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제가 몇 개 나라를 다니면서 대학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강의는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인데 그거를 대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학문을 가르쳤고 어떻게 종교와 그 대학이 관련이 있는가를 가르쳤던 한 그러한 강의였었는데 그것을 제가 좀 축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세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pprentice 이 도제가 이제 발음 뭡니까? 도제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명장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이제 중세의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학사, 석사, 박사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뭐 우리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도제 그러면은 apprentice 그러니까 이제 신입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입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assistant 도와주는 사람, learner 배우는 사람, novice 뭐 아주 이제 시작하는 사람, beginner 그 다음에 neophyte도 이제 시작하는 신입이란 뜻이에요. greenhorn. 그러니까 지금 이 도제가 이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제는 총합 뭐냐면은 6개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6세 늦으면 9세 유럽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6개월에서 많으면 2년, 3년까지 어시스턴트 기간을 거치고 또 아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제 가장 배우는 기본 단위가 이만큼 걸리고 나면은 저니맨으로 이제 등급이 됩니다. 학교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저니맨은 세 단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associate 이제 보조가 있죠. 그다음에 peer라는 말은 뭐 영어로 잘 아시겠지만은 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competent craftsman 이미 유용 가능한 이 참 능력이 있는 그런 장인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우리를 치면 뭐 대학원 정도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면 day traveling worker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는 마에스트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멘토 다시 이런 어프렌티스를 가르쳐주고 러너, 노비스, 비기너, 네오파이트, 그린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엑스퍼트 전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마에스트로를. 그래서 이게 어프렌티스는 오늘날 말하면 대학에 해당하는 거라면 저니맨은 대학원에 해당이 되고 마에스트로는 오늘날 말하면 PhD 또는 박사과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길드 시스템이 700년, 800년을 전 세계를 이끌어왔단 말이죠. 유럽의 교육이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그 레벨 1을 우리가 러너라고 부르고 레벨 2를 프랙티셔너라고 부르고 레벨 3를 남을 훈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을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하게 되면은 이제 레벨 1에 보게 되면은 어시스턴트가 들어간 novice, child, bachelor degree, apprentice 이것을 유치원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고 초등학교도 해당이 되고 중학교에도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도 이 과정이에요. 레벨 1부터 올라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도 중세식 길드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와서 이제 전문인이 될 때까지 가는 그런 과정으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를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패스터, 부교육자로 뭐 오늘 한국말로 하면 전도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패스터가 되죠. 부목사가 되죠. 그리고 시니어 패스터.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교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를 했다가 어소시에이트 그다음 프로페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들도 보게 되면 나비스라고 불렀다가 브라더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도승이 되고 나면 아버, 승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또 레벨 1에서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로 불렀다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지고 그다음 부모가 되어지고 이 시스템이 반드시 꼭 대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럽의 전체의 사회 시스템으로 됐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음에 리플레이를 하셔서 보시면 이 내용 하나가 한번 2~3시간 내용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가 어떠한 교육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틴 루터도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발전하는 관계를 보게 되지면은 하버드 대학도 목회자를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목회자 학교거든요. 또 예일대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도 그렇고 또 콜롬비아 대학도 앵글리칸 프리스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세워낸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모든 학교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기독교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하다가 하게 됩니다.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를 보더라도 하버드의 물리학을 가르치던 또는 또 수학을 가르치든 천문학을 가르치든 또는 인문학 가운데서 문학을 가르치든 역사를 가르치든 또는 파인 아트 미술을 가르치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전부 다 목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통들이 이제 18세기 지나가면서 바뀌어요, 미국이. 그런데 초기 한 100년, 150년 동안에 전부 다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은 마틴 루터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체코에 있는 뭐 보게 되면은 프라하 대학도 다 목사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점점 세속대학으로 전 세계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란 교회도 교회가 직접 학교를 운영을 했던 거죠. 국가가 운영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뉴잉글랜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최초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고 미국 최초의 그런 공립학교가 보스턴 퍼빌 라틴 스쿨인데 1636년이죠. 그리고 모든 교과 과정들을 목회자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 이름을 The Little Bible of New England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다. 아예 별칭이에요. 이게 닉네임이었는데 모든 학교에 갈 때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Little Bible of New England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의 작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세람포에서 시작했던 것이 학교죠. 그런데 이런 학교를 시작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이슬람권도 침투를 못했고 힌두권도 침투를 못했고 불교권도 침투를 못하고 교육이 그냥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이화여대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 연세학당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세속대학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우리나라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조사 학원, 동지사 학원이죠. 그 다음에 홋카이도 농과대학, 결국은 지금 홋카이도 국립학교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다 세속대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을 이 후기 식민주의의 모든 기독교 선교가 가장 중요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유임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킬 때까지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기독교 선교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세속대학이 돼버린 것이죠. 이 부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초기 그러니까 1세대 선교를 우리가 말하면 해안 선교라고 보고 2세대 선교를 내지 선교라고 보고 그 다음에 3세대 선교를 이제 산업혁명 시기로 보고 4세대 선교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육학도 지금은 3세대 교육 선교를 지나고 4세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세대로부터 2세대, 3세대 교육학 선교,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미션을 애드미션이라고 부르는데 3세대 교육 선교에서 4세대 교육 선교로 넘어가는 방향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기독교육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하면은 성경만 가르치고 찬송가만 부를 줄 알았는데 마틴 루터의 과목들을 보고 칼빈이 제네바 시청사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 과목을 다 가르쳤어요. 법학도 가르치고 물리학도 가르치고 수사학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는 천문학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the core disciplines of the natural scien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학문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또 예술 이런 걸 가르쳤고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뭐 피직스 물리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또는 어떠한 다른 학문을 하든 간에 반드시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과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배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했던 것은 천주교권에서는 천주교 신학을 가르쳤고 개신교권에서는 개신교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종교교육 이후에 형성되어진 이 신학의 이러한 것들은 하이델베르그라든지 막스부르크라든지 그 다음에 버린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개신교가 강했던 곳들인데요. 그 대학들은 전부 다 개신교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독일 신학이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미나리가 생겨났는데 이 세미나리는 용어는요. 제가 조금 이따 잠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유럽이 뭐 개신교로 다 넘어가니까 이 개신교로 넘어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가 카운터 레포메이션, 이그나시어스 로열을 통해서 예수회를 세운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라면 세미나리를 세운 것입니다. 이 세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리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세미나리움이라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 세미가 seed거든요. 영어. 세미라는 단어에서 영어 see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eed, 나리움은 place 또는 bed. 그러니까 이 씨앗을 두는 곳.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를 다 거기 뿌려가지고 모를 해서 하는 못자리예요. 또 예를 들어서 파종상 씨앗을 뿌릴 때 조그마한 곳에 다 뿌려놓고 그 조금 씨앗이 자라고 나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식하는 거 똑같은 거죠. 세미나리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는데 이 세미나리가 기가 막히게도 개신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천주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 시작된 세미나리라는 것을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초의 신학교는 엔도버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인데 이것은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바로 조나탄 에드워의 손자인 티모티 트와이트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도버 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과 디비니티 스쿨과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버드가 아직도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의 이름이 엔도버 디비니티 스쿨입니다. 도서관의 이름도 엔도버 라이브러리고 학교 이름도 엔도버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최초 신학교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트렌트 공의회 말씀드렸지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 이 회의가 개최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개신교를 무너뜨릴까 하면서 짜낸 것이 바로 세미나리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개신교회가 세미나리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식의 길드 시스템이 우리가
짧게 보면은 뭐 수백 년이 되겠지만 길게 보면 700년에서 800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2000년 또 역사, 기독교 역사 아니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교육학에 관한 부분만을 말하면 지금 이 시대 2020년 시대를 우리가 뭐냐면 Great Unbundling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Great Unbundling은 뭐냐면은 이 교육학을 크게 놓고 난 다음에 자꾸 쪼개가지고 세분화를 시켜서 나갑니다. 옛날에는 뭐 곤충학 그러면은 다 다뤘는데 이제는 곤충학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루냐면 나비의 날개 부분 가운데서도 뒷날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바퀴벌레 하면 바퀴벌레 관한 논문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퀴벌레의 뭐 시궁창에 자라는 바퀴벌레 가운데서 뒷다리만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바퀴벌레 뒷다리만 연구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교육학이 뭐냐면은 언번들링 시대예요. 번들, 꾸러미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고요. 의학을 해도 이제는 자꾸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뭐 피부학 중에서도 어떤 거 피부 암만을 다룬다든지 치과도 그냥 치과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치주염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보초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다룬다든지 뭐 이런 분야가 치과 의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눈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안과 의사도 마찬가지. 안과 다루는 데가 다 다릅니다. 녹내장, 백내장 다루는 전문 의사가 있고요. 다 다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번들링 시대예요. Great Unbundling in Education. 그래서 이걸 네 영역으로 나누면 soft skill, core skill, critical thinking, an opportunity network 이렇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세분화되는데 교육학이 가장 큰 네 개의 기둥이 뭐냐? soft skill이에요. 이거는 핵심, 그런 어떤 soft skill, 핵심 기술들을 배우는 거. 두 번째로는 뭐냐면 core skill이에요. 이거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thinking을 하는 것. 마지막이 뭐냐면 네트워크가 연결되도록 해서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지금 2020년을 맞이해서 오늘 코비드-19를 맞이해서 이 교육학 전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린다 크레이턴님과 앤드류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쓴 책이 있는데 The 100-Year Life 해가지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The Living and Working in an Age of the Longev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교육학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게 4세대 교육으로 우리가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4세대 교육 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뭘 겪고 있느냐면 롱게비리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명 연장이 많이 돼가지고요. 옛날에 우리가 뭐 성종 시대나 한 200년 전 조선 시대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지금 우리의 수명을 보면은 3분의 1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이 60대가 되신 분들이면 성종 시대하고 비교하면 45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연세가 80대신 분이 계시면 성종 시대로 보게 되면은 56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이 수명이 뭐 조선 시대 봐도 뭐 40 몇 세예요. 그리고 환갑 넘기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환갑은 뭐 우리로 치면은 환갑은요 지금 4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연령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을 옛날에 대학 나오고 이것을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을 해야 된다. 일생을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이성상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줌 컨퍼런스를 통해서 웨비나를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 웹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팬이 길어진 만큼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transitioning from person to person contact with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레드 브릭, 빨간 벽돌 교실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이 대면 교육에서 이제는 AI를 통해 공부하는 이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안 봤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AI에 묻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프 스팬이 뭐냐면 이 기관들, 교육기관들이나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기관들이 뭐냐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 100년 전, 200년 전, 4년을 배웠으면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4년 대학 나오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석사, 학사, 박사를 한 걸 뚝 따져보니까 20 몇 년이 넘더라고요. 학교만 다닌 게. 그래도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퇴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이 되면 너무너무 우리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가 돼요. 연세 80이 돼도요, 이 지각 능력이 저 시들지도 않고요,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어졌고,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기간이 이 4년제 대학 나오고 이걸 끝났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MDB 과정 3년 했다 이걸로 너무 짧아요. 7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퇴를 말할 시기가 아니라 retire, 타이어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스트 됐던 곳에서 유스트 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타이어를 바꿔서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적인 학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람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람다는 뭐냐면 학비를 안 내요. 학생들이. 미국의 학비를 내면 보통 5만 불에서 8만 불, 10만 불이 되는데 이 유수한 학교를 다 청각을 하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직장을 얻어서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학비를.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재밌어요. 뭐냐면은 2년 동안에 자기 수입의 17%만 돈을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받으면 17,000불만 내면 돼. 2년 동안.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자기 그 연봉이 5만 달러 넘지 않으면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도 안 되는데 2년 동안에 만약에 돈을 못 냈다. 학비를. 뭐 미국 기준으로 치면은 보통 기준점이 7만 5천 불이니까 뭐 한 30만 불, 3억 원이 넘는 돈을 학비를 쓰거든요. 미국 학생들이. 그 3억 원 이상이 넘는데 연봉이 5만 불 담는 2년 다녔다? 그러면 더 이상 영원히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의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은 60개월 동안 돈을 이 연봉이 5만 불 이상이 안 되고 해서 못 냈다? 그러면 they pay nothing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이 학교가 람다가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직장을 갖게 되어진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람다 출신들이 뭐 구글에 들어가고 애플에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가 명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의 이름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을 만들어내느냐, 어떠한 사역자를 만들어내느냐, 어떠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네임밸류는 사라진 거예요. 제이슨 쉔커도 얘기했지만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교육은 하버드라는 이름이 사라질 때가 곧 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910년부터 하버드에서 평생교육원 그래가지고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을 했고 했는데 이것이 온라인이 증가하면서 하버드에서 시작한 이 온라인이 네트워크 확대를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이제 이 명문대라고 했는데 명문대가 학생들이 와도 직장을 못 갖게 되면 점점점 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람다 대학과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점점점 상황하게 되면서 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한 학기마다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배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학교는 뭐 캠퍼스가 있는 게 돌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유적지를 다니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공부를 하고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대한문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의 특징이 뭡니까? KGI하고 연합이에요. KGI는 이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가 뭐냐면은 CAC Graduate Institute인데 이 학교는 그 클레몬트 대학의 이제 그 이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함께 해가지고 전 세계 교수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를 능가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시작한 것이 미네르바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보통 평균적으로 4개국에서 6개국어를 해요. 왜?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배웠다가 말레이시아로 가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바하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를 능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가서 또 스페인어를 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이가 있는데 6개국을 너무 능통하게 합니다. 교육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교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을 다는 길드 시스템에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미네르바 학교가 지금 전 세계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의 대학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4년으로 끝나는 4년과 함께 길드 시스템을 붕괴를 시켜버렸어요. 뭐냐면은 석사하고 학사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사 4년, 석사 1년에서 3년이 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4년 만에 다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아웃라이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아웃라이어도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코비드-19를 각광을 받고 있는 학교 가운데 하나인데 이 플랫폼을,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유니버설 피츠버그로부터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어느 과목을 배우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프 캠퍼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줄였는데요. 지금 이 포커스 에어리아가 건물 중심, 커리큘럼 중심, 그 지역에 있는 교수 중심이었다면 얼마든지 패컬티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런 인공지능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는 세계에 널려져 있는 교육을 자료로 사용하는 학습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영역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career,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 career choice driven by the return on investment. 이것을 우리가 ROI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에 미네르바도 자신이 있고 또 람다도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이 학교 들어와 봐라. 너희가 하버드보다 더 앞선 학생을 만들어주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도 그렇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해주는 학교 시스템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a move towards lifelong learning. 옛날에는 하버드의 옌칭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2천만 권이 넘는 책이 쌓여 거기 왔는데 이제는 구글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를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온라인 라이브러리 액세스만 하면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다 온라인으로 일렉트릭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그러한 모든 좋은 과목들도 일생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4년, 대학에서 6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평생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shorter duration. 옛날에 4년 동안 배우던 것을 1년으로 줄인 대학도 있고요. 또 박사과정까지 7년 되는 것을 3년 만에 마치는 학교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뉴 비즈니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텐슨 교수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코비드-19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지금 인류가 이런 AI라든지 또 디지털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사이버 월드라든지 또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개발했던 것들이 사장돼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게 다 사용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disruption. disruption 뭡니까? 방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방해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했던 모든 방식으로 뭐 학교 건물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new disruption이 오게 되면은 방해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조금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새롭게 된 것이 뭐냐면 decisive impact, 결정적인 임팩트를 주면서 이 모델로 바뀌어버리고 옛날 모델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버드 모델이 사라지고 예일의 모델이 사라지고 프린스턴의 모델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델이 올라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크리스틴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걸 강의하면서 아주 교육의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의 이분은 2020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는 뭐냐면은 50%의 학교들이 다 이제 사장될 것이다. 뱅크럽 다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대학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시대의 졸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함께 교육혁명을 일어나갈 준비가 대학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wave of disruption, 이 방해의 물결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 성경은 무엇을 하고 기독교 교육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direct ministry,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역들과 implant perspective를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사역자답게 기르지 못하면 신학교들도 사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raditional networking에서 이 traditional networking에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새로운 네트워킹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여러 가지 혁신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속한 교회나 학교나 또는 기관들의 새로운 그러한
도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선교기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선교의 몰들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greater competence, 그러니까 능력도 훨씬 더 배양돼서 점점 증강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가 새롭게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두뇌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4가지 영역의 차원이 있는데 두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teaching and learning으로 전통적으로 살아왔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recognition of learning, 이것을 cognitive pedagogy라고 말하는데, 그 cognitive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이에요. 인지적.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self awareness. 이게 AI의 기침이 self awareness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diversified people and places. 이제 한 교실에서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섞기도 하고 사람들 장소를 섞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harnessing technology, 기술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돌아갔을 때 illumination, 어떤 새로운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지고 인스피레이션을 얻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에.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수학을 할 때 이 어려운 수학 공식을 사람들이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푸는데. 근데 이 인공지능에 시켜놨더니 뭐냐면 1초만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1초만 걸릴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지식들을 다 축적해 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유명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60년째입니다, 지금. 그럼 60년이면 결코 작지 않죠. 근데 지금 지금 최근에 와서 오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퍼디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그 퀴즈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던 프로그램 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74인가? 그 우승한 사람하고 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왓슨하고 대결을 했는데 왓슨이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은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된 것은 그것은 그냥 암기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 지식을 통해서 생산적인 영역으로 가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을 따라갈 길은 없는 겁니다. 과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이라든지 또 인문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천대에서 왓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의사가 진단한 것보다 그 AI 왓슨이 진단한 게 더 정확해가지고 의사는 마지막에 확인만 하고 진단서를 떼주는데 가장 성공률인데 그 성공률이 97%래요. 그러니까 의사는 항상 보면 오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왓슨은 오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축적된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의 노래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노래를 집어넣고 가사를 집어넣어요. 일본은 아름답다. 일본 오면 공기가 깨끗하다. 일본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이 가사를 즉각 쑤셔놓으니까 노래가 1분이 안 돼서 만들어졌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AI가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세돌 구단하고도 할 때 그때의 AI는 고조선 시대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여태까지 했던 기보들을 다 입력한 겁니다. 수신가의 기보에서 소위 말하면 딥러닝을 하게 했어요. 딥러닝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낸 과정이에요. 근데 딥러닝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러닝으로 바뀌었어요. AI가. 이 얘기 뭐냐면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그 커라고 하는 중국 사람 커제라고 하는 중국 구단하고 이제 할 때는 어떤 걸 썼냐면은 기본을 아예 집어넣지를 않아요. AI에게. 뭐냐면 자율학습. 그러니까 바둑의 기본 원리를 그것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그것만 딱 했는데 AI가 스스로 그것을 터득해가지고 하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육 말하면 창의적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AI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AI는 사람보다 더 창의적입니다. AI를 통해서 음식을 시켜놨더니 훨씬 더 세계 최고 요리사보다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내고, AI에게 작곡을 시켜놨더니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AI에게 슬프다, 그리고 새가 날아간다, 비가 내린다, 나무가 보인다, 숲이 보인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수채화로 그림을 만들어내요. 유화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채화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풍경화로 만들어냅니다. 요청하는 대로 다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감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AI 커뮤니티 합쳐서 Future Learning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되는 게 learning, 이 배우는 것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I를 사용해서 virtual teaching,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교육학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learning assessment, 그러니까 교육의 이제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opportunity matching for internship and job,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4차 산업시대에는 직업이 500만 개 이상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떠한 지도자를 양육해내고 어떠한 목회자를 양육해내고 어떠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떠한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mentoring from peers to experts, 그러니까 도제의 교육은 피어까지예요. 최고의 경지가는 마이스터로 경지고 전문가의 경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멘토, 멘티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육의 혁명은 뭘까요? 이 지금 전 세계, 이것은 제가 유네스코에서 제가 도출한 것인데 13억 8천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blended education, 그러니까 우리 뭐 영어로 하면 하이브리드라고 말하는데 교육학에서는 blended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blended education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하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유네스코에 통계를 했는데 제가 다 뺐는데 중요한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면 75%의 공립학교들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교육 내지는 또 리모트, 그러니까 리모트 이 먼 거리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21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 테크놀로지를,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네스코에서 발생하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이니 뭐 또 AI 교육이니 그렇게 많이 했지만 사용을 안 하다가 코비드-19이 일어나고서 그냥 아주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수직 상승을 하면서 지금 교육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Six Technologies Transforming Education, 6개의 기술들이 지금 교육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가 온라인 러닝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상공간, Augmented Reality, 이것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VR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바, 로봇을 이용한다, 로보틱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생 동안 배워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생체인식, 사람 두뇌에다가 인식을 시켜가지고 인공위성과 교환하면서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게임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읽거든요. 이걸 통해서 배우는데 훨씬 많이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입력해 줄 수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마트 캠퍼스가 될 것이다. 건물 위주의 학교가 아니고 이 스마트 캠퍼스 위주로 해서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디바이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로 해주는 것이 앞으로 교육혁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섯 가지의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길드 시스템 안에서는 6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왔는데 이 중에 3개만을 뽑으면 교수, 교과목, 학생이었어요. 또 하나를 치면 그 학교죠. 근데 이것을 이제 2개를 더 합치면은 이 6개가 기본 골격이에요. 교육학에서는 교사와 그다음에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 그다음에 학교의 교과목, 그다음에 학교 환경, 이건 학교 건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쿨 행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학생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자금이에요. 그런데 이 6개의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코비드-19를 통해서는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2015년도인데 2020년까지 하니까
어디에도 2016년부터 20년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참고용으로 여러분께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지금 이 중등 교육에 쏟는 그러한 이 등록률이에요. 등록률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개 유럽이나 이러한 중남미나 이런 것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교육 이 중등학교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유치원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신학교, 또 목회자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신학교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는 259개 신학교가 있고요. 72,54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요. 한국은 44개 신학교가 있고 연세대나 뭐 숭실대나 이런 학교를 포함합니다. 그 신학교가 있는 과목들을 교단 신학교는 21개고 일반 대학교 신학교가 17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교육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것, 초등학교, 유치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크리스천 스쿨들을 전 세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 확대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ACSS에서 통계를 낸 곳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는 34,576개의 학교가 있다. 크리스천 스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490만, 그러니까 500만 명의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 교사들이 53만 2,922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스천 스쿨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SCSI예요.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이게 가장 큰 단체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고 CCC에서 하는 것이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이라고 해서 이제 Crusade 또는 CCC에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이라고 해서 아주 크진 않아요. 그다음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스쿨 이게 4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에 있는 ACSS입니다. 그러면 ACSS에서 지금 학교가 연관되어 있는 게 23,900개 학교가 같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CC에서 하는 것은 191개 국가에 25,00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스 인터내셔널에서는 500개 학교가 있고 10,000명의 교사들이 있고 10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노트 아메리카 근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한국에 시작을 했어요. 리버티 스쿨이라고 해서. 그다음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스쿨 이것은 이제 아메리카 18개 그리고 800명 교사와 4,700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4개 종류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의 그런 전체 교육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스쿨타임의 것이 코비드-19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정하는 것이 됐고 티처 센터드에서 이제 텍스트북 펀드가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 과목을 뭐 개발하고 원페이스월 교실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이런 빌딩 안에서 이루어지고 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량의 그러한 지도가 가능한 것이 지금까지 모델입니다. 근데 코비드-19 이것을 흔들어 버렸어요. 지구촌을.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learning anytime, learning any place.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고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선생님 강의한 거 녹화했다가 밤에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teacher centered에서 student centered로 바뀌고 있습니다. 텍스트북 펀드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education resource 펀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디지털을 제공해 주느냐, 얼마만큼 액세스가 가능하냐로 바뀌고 있죠. one pace for all 한 장소에 모든 걸 하던 곳에서 different rate, different styles of learning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multiple access point가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들어가서 배울 수 있고 이것이 personalized instruction 각 개인에게 하달되는 겁니다. 50명, 100명을 놓고 마이크로 해서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시하달이 떨어지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런 양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농업혁명을 이루기에 10,000년이 기다렸고 산업혁명을 이루기에 300년을 기다렸고 산업혁명이 지식산업으로 가는데 불과 수십 년이 걸렸고 지식산업에서 컴퓨터 사회로 가는 게 불과 얼마 걸리지 않다가 이제는요 이 속도가 5분마다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5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모든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것들이 매 순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가파른 지식의 증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커리어, 일생을 사는 커리어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내가 평생 의사만 할 수 없고 평생 신학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커리어가 점점 사라집니다. AI가 등장하고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이제 단순 노동의 것들은 너무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안내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인천공항에서 볼 수 있겠죠. 안내 받는 것들은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직업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나중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기계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이거는 지금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워드 프로세서를 배웠던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것이 돼 버리는 거죠.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그 지식은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것을 우리가 just in time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구화의 그 세계화에 우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것이 전통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하버드나 이런 곳에서 큰 스크린을 하나 놓고 교수가 파워포인트 프로젝트를 보이면 모든 학생들이 경청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스마트 클래스룸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뀔 것이고, 클라우드 인터랙션하고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이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이 온라인 러닝으로 바뀌는데 뭐냐면 시간도 절약하고, 플렉시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교수는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학생들은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상황에 맞게끔 적용해서 배울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라인 러닝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전문적이 돼야 되고요. 시간을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쓸 수가 있고 멀티플 인스트럭션 미디엄이 가능한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 예를 들어서 아이팟도 되고요. 컴퓨터도 되고 모바일도 되고 VR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어사이먼트는 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and commencement.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통으로 가게 되죠. 이게 6개의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easy to use, 온라인 러닝이 사용이 가능하고 unlimited attendance, 얼마든지 뭐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무제한으로 학생들 출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화이트보드로 이용한 것이 이제는 온라인상에 얼마든지 이렇게 인터랙션 서로 상호교환이 가능하고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커뮤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레코딩이 가능하고 플레이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학교의 전통 개념이 레드브릭 빨간 벽돌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보스턴의 교육도 이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 교실을 보게 되면은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칠판에 있는데 아이들은 뭘 보지 옆에서 그것을 동시에 시청을 하면서 똑같이 보고 또 어떤 아이들은 혼자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교육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냐면 COVID-19 클래스룸이라고 말하는데 버추얼 클래스룸이 있고 스마트 클래스룸이 있고 플렉시 세팅 클래스룸, 플렉시블에 대한 이제 복수형이죠. 그리고 블렌디드 클래스룸, 블렌디드 클래스룸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스 오리엔티드 클래스룸,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맵다가 아니고 매운 음식을 맛보게 함으로 매운 음식에 대한 감각을 살려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연필을 놓고 그려보고 난 다음에 하기는 체험학습 위주로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말하면 많은 노출이 교육의 현장의 노출이 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가게 되어지는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COVID-19에는 이제 학습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타치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리모트 센서라든지 그다음 미니노트라든지 리모트 모니터링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봤던 것 가운데서 이 전통적으로 안 봤던 영역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exam이 가능해졌고요. 지금 하버드도 그렇게 이미 온라인 exam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고 바로 피드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픽을 사용한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지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시험을 보니까 페이퍼레스 테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 교육과 20세기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는데 20세기 교육은 매니저를 키우는 교육이었다면 21세기 교육은 뭐냐면은 바로 리더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교육은 뭐냐면 매니저는 뭐냐면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짜고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을 또 모으고 컨트롤하고 프로블럼 솔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리더는 뭐냐면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꿈과 비전을 전략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리더들은 뭐냐면 그 변화하는 곳에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적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eadership is doing the right thing.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도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right thing을 하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뭐냐면 management is doing things right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시키는 대로 things right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리더십 교육으로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비드-19 교육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 교육은 보면은 이 뭐냐면 best teaching practice를 배워가지고 교사를 보고 교사가 전부의 교육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대학에서 그런 스킬들을 배웠다면 21세기 리더십은 뭐냐면은 look at the student engagement in problem solving이에요. 교사가 문제 푸는 걸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4개의 학습을 놓고요. 경쟁을 시켜놨더니 학생들이 교사보다 뛰어난 답안들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내가 문제를 풀으니까 넌 따라와가 아니에요.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understand future skills are known. 우리가 지금 미래의 그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Must build basic knowledge and capacity and desire to learn. 그건 뭐냐면은 베이직 날리지만 주고 난 다음에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키워주라는 거예요. 지식은 얼마든지 학생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리더십의 교육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 교육은 뭐냐면은 학교 클라이밋, 학교의 그런 뭐 도서관의 책이 얼마고 그 다음에 학교의 그러한 뭐 온도,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냉방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학생들의 그 동료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사회성 이런 것들이 강조했다면 21세기 교육은 뭐냐면은 learner-centered culture예요. 얼마나 저 아이가 잘 배우는지, 얼마나 저 아이가 창의성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직업을 갖고 있고 스스로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지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교육을 5가지로 정리하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얼마나 적응성과 그것을 잘 적응성을 갖고 있느냐. initiative and self-direction.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느냐. social and cross-cultural skill. 그 사회성과 타 문화권, cross-cultural 스킬을 얼마나 갖고 있냐. productivity, 생산성과 accountability, 책임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도력과 또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5개의 영역으로 우리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5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competency. 이거는 능력이죠. 능력. do,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특징들. 그 다음에 행동들. 그 다음에 태도. 이것을 우리가 5개의 학생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65개국 가운데서 무려 15개 학생한 학생들이 코비드-19로 학교를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교수 방법,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스턴스 러닝,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인데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 이모셔널,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퓨 리서치가 오른쪽에 보였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갈등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바뀐 변화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55% 사람들이 기도를 더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근데 59% 사람들이 예배를 더 참석을 안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7%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교회를 못 가는 대신 뭐가 생겨났느냐? 온라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교육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 아이들이 뭐냐면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TV를 보거나 온라인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러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충격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교육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교육의 변화 가운데서 아이들 가운데서 2억 5천만 명 아이들이 학교에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억 명의 어덜트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이제 문맹률이에요.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교육의 문제 말고 전 지구촌의 문제죠. 3억 8,700만 또는 56%의 초등학교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리딩 스쿨에 그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엔에서도 SDG를 해서 이제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코비드 19이 생겨나면서 가장 큰 디스럽션,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는 교수 말씀 디스럽션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서 인류가 지금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2020년 4월 중간에 94%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팬데믹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의 학습 연령대에 있는 1억 5,800만 명이 학교에 이런 디스럽션을 있는데 이걸 전체로 200개 국가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학교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out of school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비즈니스들이 학교를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 문제, 커뮤니티 인스티튜트, 패밀리. 그래서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out of school에 있는 아이들을 패밀리 안에 교육으로 집어넣는, 사실은 교육의 본질로 우리가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그 우네스코에서 이 통계를 깠는데 그 통계에서 백서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COVID-19 Financing Gap to Reach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COVID-19이 생겨나고 나서요, 이 굉장히 지금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중단돼 버리니까. 그래서 갭이 29%나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또 더불어 나가서 지금 이 교육의 영향이 같이 팬데믹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4차 산업 시대 가운데서 이 중국 사람들 프로싱, 그다음에 일본 사람인 칠리치 마르왈라, 제 발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몇 가지를 냈는데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 논문을. 너무너무 중요한 논문이라 이 제목들을 찍으면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30 몇 달러를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명식 박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논문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전통적인 교육학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대요. 이제 시스테믹 시프팅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대단히적인 시프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온라인 에듀케이션에서도 디지털 툴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테그리티, 총합적이고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이 온라인 에듀케이션에만 적합한 형태로 많은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학교에 이 4차 혁명 시대에 준비할 것이 있는데 이 8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요. 이 제목을 찍으면 이 논문이 나와요. 근데 이 논문 내용 가운데서 8가지를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교육의 목적이 재정의가 돼야 되고, STEM은 뭐냐면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Mathematics인데요. 이 improve STEM 교육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Mathematics인데 이것이 이제 improve가 되고 있어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가 improve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능성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에 대한 적응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의 대체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메이커 스페이스, 더 이상 학교를 못 갈 때를 대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마인드풀니스가 이제는 미국과 유럽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래서 고등교육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 이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 안경을 썼는데 그 안에 영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4차 산업시대에. 그래서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손목에 차거나 안경을 쓰거나 귀에 듣거나 생체 이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냥 공중에서 화면이 보이거나 이러한 러닝 트레이닝들이 많아지고, 이것을 MOOC라고 말해요. 이 MOOC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요. massive, open, 그 다음에 online,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예,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줄여서 이제 MOOC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온라인 코스들이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여기에서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요. 이러므로 말하면 blended learning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generalize가 될 것입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인데, fostering creative talents and open innov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creative economy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것을 독려시켜주고 혁신이 개방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education의 새로운
그 도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4차 산업 시대의 에듀케이션에 대한 것들인데 오픈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혁신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혁명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혁신이 돼도 옛날에는 혁신 하나 시키면 수십 년을 썼는데 지금은요 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혁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교육 혁신을 배우고 내년에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4차 산업 시대에는 교육에는 이러한 혁명들이 일어날 겁니다. University as a platform으로 바뀔 것입니다. University가 빌딩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바뀌고 Education as a service로 바뀔 것입니다. 교육은 이제 섬기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일어날 겁니까? International Link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케냐에서도 우간다에서도 탄자니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태국에서도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I 테크놀로지가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 2015년까지 올라갔는데 코비드-19는 완전히 로켓으로 쏠라간 것처럼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교육학에는 뭐냐면 뉴트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고 플래닝을 해줄 수 있고 로봇 산업에 해줄 수 있고 머신 러닝,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AI만 집어넣으면 각 나라 말로 강의하고 들을 수 있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내년에는 훨씬 더 우리가 줄어들 겁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해도요, 모든 나라 언어로 강의가 다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 컴퓨터에서 이제 프레젠터의 언어 선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가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지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것을 인공지능, the mind blogging future라고, muggling future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글을 쓴 분이 레이시 루즈라고 하는 분이 2019년에 있었는데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굳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조언자가 되고 결국 우리를 또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하이 레벨 애널리틱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것을 통해서 사람 더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레이 쿠저윌이 썼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correct prediction,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술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쿠즈웨일이 이제 1999년 이후에 이제 이 인공지능을 또 봤더니 147개의 예측한 것 가운데서 1990년대 예측한 것 가운데 127개가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관계된 것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이보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양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뭐냐면 결국은 슈퍼휴먼. 그러니까 이런 AI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슈퍼휴먼이 될 수가 있는, 더보다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Human must merge with machines or become irrelevant at AI's age.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기계와 연합돼서 함께 병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AI 시대에 이제 그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면 뉴럴 랭크 포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커링 에지 바이옴에서 이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면서 블랙트루가 일어나고 메서드 오브 진화가 와이스프레드 되면서 인간과 AI의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인공지능은 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좀 많은 혁명들을 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공중에다가 올려놔서 영원히 우리의 마인드를 올려놓고 우리의 의식고조를 그냥 칩에다 올리는 시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이 단순한 노동을 기계가 다 로봇가 하니까 자동차 맨날 나사 조인을 기계가 시켜놓으니까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고귀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터지고 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그다음 블록체인, 퀀텀 컴퓨터, 슈퍼컴퓨터, 퀀텀 컴퓨터로 바뀌었잖아. 이러면서 지금 스카이로켓처럼 올라가고 있는 이 교육 현장의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massive open online courses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active learning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deeper understanding of skills you want to lear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과 지금 2020년을 비교해 보면 1994년 인터넷 시작했고 스타벅스 시작했고 MP3, 아이팟, 아이튠, 구글, 페이스북, DVD 플레이어가 각광받고 있었고 와이파이가 실행됐어요. 제가 그 기억이 제가 선교사가 몇 년 후였는데요. 뭐 거의 뉴스에서 됐다 들어서 신문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활자 신문 사라질 거고, 책이 사라질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책을 안 읽고요.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많이 바뀌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었어요. 2021년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책을 8권밖에 안 읽어요. 옛날 시대가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학생들은 2300페이지의 웹페이지를 읽는답니다. 1년에 1200개의 페이스북 프로파일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42페이지에 해당하는 학습에서 글을 쓰는데 지금은 이메일을 쓰는 양이 500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온라인에 쓰는 시간이 3시간인데 코비드-19으로 훨씬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클래스는 테크놀로지 타임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flexibility, mobility, the versatility. 그래서 교육학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미래에서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냐면은 student driven learning.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collaboration step. 그래서 이 교직원들도 학생들을 어떻게 돕느냐로 나가고 training area for district staff, training area for the MSU, the meeting area for distraction school organization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 4차 교육시대로 가는데 1차, 2차, 3차 디스턴스 러닝이 있었어요. 1차에는 라디오를 통했고요. 2차 디스턴스 러닝에서는 뭐냐면은 텔레비전을 통했고 3차에서는 컴퓨터를 했다면 4차 디스턴스 러닝은 뭐냐면 컴퓨터 베이스 가운데 AI를 통해서 지금 교육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학도 유니버시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온라인 유니버시티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오픈 에듀케이셔널 소스나 베스트 프랙티스나 인터넷 리소스를 전부 다 인터넷 리서치 디벨롭먼트 들어가면서 교사와 함께 엑스터널 리서치 디벨롭먼트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이언티픽 액티비티가 점점 형성되면서 결과물을 낳게 되어지고 그 교육의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컨설팅이 많은 영역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제 이 유니버시티들이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하버드도 그렇게 가고 스탠포드도 그렇게 가고 예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오토메이팅 일러닝이에요. 자동화 일러닝. 그 다음에 또 그 전자 공부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 카리지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MGA로 바뀐다는 거예요. MGA 그러니까 대량 글로벌 액세스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닝 릴레이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그냥 하버드를 가지 않아도 클릭을 해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는 교수가 로봇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4세대 교육으로 가면서 adaptive learning, 적용 가능한 학교와 corporate training, 함께 협력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웨비나가 자유 일어나서 모던 솔루션이라 가지고 우리 이런 지금 하고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웨비나 형식으로 하게 되는 이런 교육의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에듀케이션도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5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4세대, 5세대가 금방 지금 스위칭이 돼버렸어요. 너무 빠르게. 불과 1, 2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5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교육에서 4세대 교육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지교육, 행동주의 과학 교육학에서 디스턴스 러닝 온라인 교육으로 또 온라인 교육이 혁명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러너스 어텐션을 갖다가 얻는 거,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주고 러너가 배우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를 통해서 계속 자극을 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교육자를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독보적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 피드백을 받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총평가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교육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디스턴스 러닝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ACIC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일 큰 전 세계 기독교 그 학교 협의회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In addition to self-rating their school, the preparedness The survey asked the respondents about their school's uses of distance learning tools prior to the COVID-19 closures.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이 COVID-19 때문에 ACSI에 들어있는 모든 학교 가운데서
응답한 학교 통계를 냈는데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스쿨들이 전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코비드 19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방법은 디스턴스 러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3% 학교는 디스턴스 러닝을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이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는 네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크리스천 스쿨 전 세계 학교들이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모든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티처 레코드 비디오가 가능하고 줌 비디오 컨퍼런싱 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더 나가서 뭐냐면 캔 아카데미, 로세타 스콘 이런 것처럼 모든 언어로도 배울 수 있어서 이제는 굳이 우리가 중국어 또는 태국어를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열려졌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학년들 가운데서 가장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라든지 또 뮤직, 아트,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런 모든 것들을 디스턴스 러닝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이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지시만 해줬더니 아이들이 더 훨씬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육의 개념들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학교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도구들이나 방법들이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58.3% 쓰고 있고요. 웹 베이스드 프로그램을 쓰는 게 43.2%.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학교들이. 러닝 매니지먼트 쓰는 게 24.9%고요. 온라인 커리큘럼 프로바이더를 쓰는 게 20.2%입니다. 뭐 그다음에 스쿨 오브 투모로우 같은 거 쓰고 있어요. 비디오 컨퍼런싱 19.9% 쓰고 있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플랫폼 리서치를 쓰는 게 26%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건 주로 미국에 많이 답이 왔는데 이렇게 지금 온라인 교육 현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유네스코에 제가 통계를 또 보니까 Primary Connection Strategy가 있는데 Regular Email, 그다음 Phone Call, Video, Virtual Chat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아까 ACSI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은 Regular Email, 그다음에 전화로, 비디오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가상공간, 온라인 이런 거 쓰고 나머지가 26.2% 나머지를 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가 뭐냐면 Spirit Week, Weekly Postcard, Home Deliveries, Care Package, Clothes 다 기독교 학교들은 DoorDash 뭐 이런 거 Zoom Parents Meeting 그 다음에 Home Visit 훨씬 더 교육이 다양해지고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난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참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룰 때가 됐고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 when you sit in the house. 뭘 해야 되냐? when you walk by the way. 그 다음에 where you lie down.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when you rise up to talk to their children about God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제일 이 표지 화면에 마소라 학파의 그런 필사하는 걸 했는데 그 유대 교육의 그 근본이 뭡니까? 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선생님이어서 아버지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when you sit in the house, when you walk by the way, when you lie down in your house, when you rise up and talk to their children about God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블렌디드 러닝과 커먼 블렌디드 러닝 두 개 모델을 보시는데 첫 번째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말해요. 퍼슨 레슨이 디스턴스 러닝을 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의 모델은 커먼 블렌디드 러닝 모델인데 브릭 모터 교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온라인 러닝을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 모터 이 레드 브릭이 있는 빨간 벽돌 건물에서는 트래디셔널 인스트럭셔널 그다음에 테크 리치 인스트럭션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 러닝에서는 인포멀 온라인 러닝과 풀타임 온라인 러닝을 합니다. 이것이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로테이션 모델이에요. 장소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플렉스 모델.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알라카르트 모델인데 알라카르트 모델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 알라카르트 모델이 혁신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Enhanced Virtual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모델은 뭐냐면 스테이션 로테이션 모델이 있고 랩 로테이션 실험실 모델이 있고 인디비주얼 로테이션 모델이 있고 플립 클래스룸 모델인데 플립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기독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약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수십 개에 있는 것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Common Blended Learning 가운데 우리가 Station Rotation, Left Rotation, Individual Rotation, Flip Classroom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Project Based Learning 있고 Remote Learning, 이거 이제 가상공간 Enriched Virtual 모델이 있고 Flex Learning, 그리고 마지막에 알라카르테 슈퍼넷인데 알라카르테 모델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이버 시큐리티예요. 그 인증을 해야지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뭐 hospitality 투어링도 가능해요. 어느 나라든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크리미널리지 어떤 이 인정을 통해서 도용하는 것들이 챌린지가 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가르치는 학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치 선생님 나하고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학습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이 다이나믹 러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러닝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자질을 높여주는 교육으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해요. 교육에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메모라이즈하고 그냥 지식을 뭐 1900몇 년대 뭐 이런 교육이 아니고 그것이 왜 일어났고 그 지식을 있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서먼트를 배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교사들은 더 이상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이 학생들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블렌드 러닝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교사는 사회자의 기능을 하게 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디렉션을 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스스로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는 학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School is not only a place where you can learn. 학교는 당신이 오직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이상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educating ourselves is a continuous process that follows ourselves everywhere.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셔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진행되어지는 교육으로 어디를 가든 배우는 것으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성교는 Admission Academy Strategy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이블 커리큘럼이 7세기부터 12세기에는 모든 수도원에서 교육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거기에는 변증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직신학과 기독교 닥트린들을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영성 훈련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루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루터 이후에는 이제 근대 교육은 루터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가 세속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지면서 학문과 기독교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학을 배워도 물리학을 배워도 화학을 배워도 전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넉넉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모든 학문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은 네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중승류가 생긴대요. 디지털 레퓨지가 있고 디지털 보이어가 있고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대중례사로 바뀌는데 디지털 세계가 뭔지 모르고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디지털 보이어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그냥 배회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뭐냐면은 파티스팽하면서 여기저기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디지털 네이버스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디지털 제너레이션 가운데 그냥 생체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블룸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분의 텍서너미 교육학이 근간이 되는 책이 1956년에 나왔는데 맥스 앵가르트라든지 에드워드 프로스트라든지 워러 힐이라든지 데이비드 크래트월즈가 함께 이러한 교육에 미국이 대들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의 교육은 이분이 90%의 영향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교육 안에 근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그 1950년에 이분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나온 폼의 교육이에요. knowledge,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거. 이 교육으로 우리가 모든 교육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lower order thinking skill이라고 말하고 위에 있는 부분을 higher order thinking skill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2001년도에 교육학의 대대적인 변화가 40년 만에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나온 폼에서 동사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뭐냐면 remember로 바뀌었어요. remember는 뭐예요? 쉐마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해 위주에서 뭐예요? understand로, comprehension에서 understand로 바뀌었어요. application을 apply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명사에서 이해하다, 적용이라는 것에서 적용하는 것, 분석이라는 명사형에서 분석하는 방법. 그런데 너무 획기적인 것만 하면은 evaluation, 결과 위주로 됐던 것이 결과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synthesis, 이것을 다 총합하는 것, creative, 이것을 창의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교육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슬로우가 한 사람이 블룸에 했던 교육에 또 한 번의 교육의 대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physiological security, belonging, esteem, self-actualization으로 5개로 교육을 대혁명을 일으키게 해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E learning이라고 하는데 exploration, exploration, engagement, evaluation, elaboration이라고 말해요. 교육의
혁명인데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인게이지를 시켜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가 컴퓨터에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탐색하면서 지식의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증가시켜요. 이런 교육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게이지된 아이들은 뭐냐면 훨씬 더 상관성 있게 되어지고 익스플로러 아이들은 훨씬 더 경험과 개념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익스페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 돕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엘라버를 통해서 증강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발리를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클래스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학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트래디셔널 클래스룸에서 뒤집어진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학교에서 정말 학생 강의가 있고 과제물을 주고 집에 가서는 홈워크를 숙제를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숙제를 마치는 교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집에서는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코비드-19 때문에. 왜? 집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그러한 그 비디오를 보고 그 지시들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스스로 자기가 숙제를 다 선생님이 지시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옆에 없어도. 그러면서 집에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스쿨 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원온원으로 헬프하게 되는 학교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마소라 학파 유대교육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초대교로 돌아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래디셔널 웨이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지식을 이 학교와 나면 이제 지식을 풀어나가나 행동하는 것이라면 플립드 이게 뒤집어진 교육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그런 e-learning, 일렉트로닉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지식을 자기가 쌓아가고 거기에 행동을 하게 되고 그룹 베이스드 그 다음 오픈-엔디드 프로블럼 솔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플립 사이드고 오른쪽이 트래디셔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교육이 기독 교육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달라지는데 뭐냐면 러닝 아웃컴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strategy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develop to the pre-class learning activity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전에 어떻게 하는지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클래스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그 다음 플립 사이드로 이제 플립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클래스 학교 외에서도 계속 자기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고 이것을 결국은 평가하는 교육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플립 러닝 프로세스는 before, during class, post의 클래스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플립 클래스는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비디오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리소스를 찾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역량을 하게 되고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고 스스로 그것을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전통적인 경우는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선생님들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선생님 지시한 것만 하는 이런 것으로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과 학교가 이런 사이드가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학교에서는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액티브 러닝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공부하고 픽스 타임 학교 수업 시작하고 끝나고 쉬는 시간 끝나고 학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 숙제하는 것이었다면 플립 클래스는 뭐예요? 이제 인스트럭터가 선생님은 뭐예요? 인스트럭터예요. 렉처러 가르치는 자가요. 랄리지는 스스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육을 학습해 나가는 방법과 새로운 그러한 컨텐츠를 비디오를 통해 취득하게 되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되고 플렉시블 타임하고 플렉시블 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exploration, explanation, engagement, evaluation, elaboration 이런 것이 out of learning 컴포넌트와 in-class learning이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1956년에 있었던 그런 탁소노미 이런 그 블룸의 교육 방식이 혁명을 이루면서 크리에이티브 동사용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에는 교육 세대에 12개의 과제를 남겨두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 철학도 모든 학문과 모든 교육학의 영역 가운데서 기독교 교육 철학을 도입해서 교육 과목을 할 때가 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서 우리의 학교 아이들 그리고 가정과 주일학교와 교회와 지도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통합학문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통합학문을 이루어야 되고요. 말씀훈련, 품성훈련, 인성훈련이죠. 영성훈련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마틴 루터나 그런 있었던 것이 빠져버린 것이죠. 성경이 빠져버렸고 인성훈련이 빠졌고 영성훈련이 빠졌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훈련이 빠진 거죠. 그 교과적 과정을 우리가 재점검해야 되고 가정과 학교 교회를 하나로 이루는 교육 과정을 이루어야 되고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일반 학교가 왜 선교에서 사용됐다가 도태되어 버렸는지를 연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교, 무인가 학교, 또 인가 학교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이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미네르바라든지 또 아웃라이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슬기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혜롭게 학점 이수를 할 수는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오미션에서 그러니까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빠져 있었잖아요.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 스쿨로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필리핀에 초등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 아니면 곧 있어서 박사과정을 개설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잘랐는데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헥타르 이상인데 기술대학, 이과대학, 또 교육대학,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제 세계적인 종합병원도 개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를 꼭 신학 과목만이 아닌 그런 정말 창의적이고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학교를 있으면 10여 년이 넘었는데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트레이닝 필로소피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실력적으로도 학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품성훈련, 인성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성훈련은 뭐냐면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겠죠. 학문적인 것은 밸런스 에듀케이션을 하고 팩트 오리엔티드 리터처라고 하이 레벨 스탠다드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빌딩 가운데서는 성품 훈련 가운데서는 통합적인 것인데 성품 훈련, 팀 빌딩, 킹덤 빌딩, 크라이스트 이미지 빌딩 같은 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